예,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코로나 사망자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증가 추이가 조금 줄어들었다 뿐이지 여전히 사망자가 꽤 많이씩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실적 시즌까지 겹쳤어요. 실적 안 좋다라는 얘기들 새벽에 많이들 나왔는데 어때요? 사망자가 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 미국 증시가 다시금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부터 수요일까지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8천만 명이 은행 계좌로 1인당 1,200달러가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지금 소셜 미디어 쪽에 기쁨을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식품이라든지 휘발유, 생활 필수품들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패스트푸드점, 약국, ATM기 쪽에는 현금을 인출하는 그 풍경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세가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이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정책 지원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에 감염업체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자가 정점을 지나 소멸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4주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자가 2,200만 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미국 노동자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JP 모건 치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은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리세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농산물과 소비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까지 더블 딥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든지 사망자 증가세가 완연하게 꺾였다는 신호음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신호음이 듣기까지는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불안한 급등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보면 국제유가 지금 같이 봐야 되잖아요. 배럴당 지금 20달러 선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원유 감산 대책 다시금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원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는 5월과 6월 두 달간에 걸쳐서 하루에 970만 배럴 정도 감산하기로 했는데요. 세계 원유 생산량의 10% 정도 되는 역사적인 합의지만 아무래도 감산 효과보다는 수요 감소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속절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IEA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요 감소가 하루에 2,900만 배럴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최소한 5일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려면 앞으로 1,500만 배럴 정도는 감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오펙 플러스 회담이 6월 달에 추가 감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국제 유가를 40달러에 두고서 정부 예산이라든지 지출 계획을 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감산에는 조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우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들어서 미국 텍사스주와 감산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이 미국 내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는 하루 5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6월달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미국까지 감산해 준다면은 그동안 감산에 소극적이었던 캐나다, 브라질, 노르웨이가 적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7월 달부터는 유가가 강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산이 불발된다면 여전히 20달러에서 30달러대 낮은 유가를 계속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 게 중국 쪽이잖아요. 내일 1분기 GDP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10% 이상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두 자리 마이너스 성장으로 정말 추락하게 될까요? 네, 국제투자은행들 보고서를 보면요.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평균 값이 마이너스 6.6%입니다. 최저 예상치는 마이너스 11.5까지 나와 있는데요.
뭐 그동안에 아무래도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뭐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은 제가 보더라도 피할 수는 없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도 숨긴 것을 보면은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 전후로 마사지에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산업 생산과 관련해서 3월 달을 보면요. 조업 재개로 인해서 1, 2월 달보다도 한 7%포인트 개선돼 마이너스 6.5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 발전량이나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3월 말부터 분명히 플러스로 돌아서는 날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4월 달 이후에는 플러스로 산업 생산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더욱이 양적 완화, 또 규제 해제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도 3월 중순부터 회복됐다는 신호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3월 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8로다가 1월보다는 분명히 개선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5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리먼 쇼크 때 2조 달러를 크게 앞선 상황입니다. 올해 세계 성장률이 IMF 추산대로라면 마이너스 3%로 크게 악화되기 때문에 뭐 수출 부진이 계속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중국 경제는 내수가 좀 좋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늦은 경기 회복세가 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은 지금 뭐 사실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2분기가 중요한데 2분기 이후부터는 V자형 회복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까? 네, 2분기에는 한 3개월만 놓고 본다면 예, 예. 충분히 V자형 경기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2월 달에 모든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친 것으로 나오고요. 3월부터는 빠르게 회복되는 신호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매일같이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전력회사의 석탄 소비량, 교통 혼잡 지수, 부동산 판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좋아지고 있고요. 주요 도시의 조업 재개 비율도 90%, 노동자 복직 비율은 80% 정도 됩니다. 이 때문에 뭐 지하철 승객이라든지 항공 탑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주간에 비해서 분명히 회복 추세를 타고 있고요. 자동차 매장 방문객 같은 경우는 61%, 자동차 판매량도 57%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전후로 올라서게 되고요. 3분기에는 가장 낙관적으로 보면 6%까지 반등을 할 수 있겠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4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늦는다는 점에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다국적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업난으로 인해서 소비 감소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도 결국 나이키형 성장으로 완만하게 계속 둔화되는 쪽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이전과 같은 6%, 5%대 성장은 이제는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중국 성장률 사실 뭐 6% 얘기하고 있었는데 2, 3% 지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전인대에서 경기부양책 당연히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좀 갈까요? 네, 이번 전인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인프라 투자는 뭐 고속도로라든지 항만이나 공항 같은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면 중국 투자가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5G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신형 인프라 투자를 계속 가속화시킬 방침인데요. 특히 5G 이동통신과 관련된 네트워크 투자에 앞으로 5년간 1조 2천억 위엔, 또 기타 투자에 3조 5천억 위엔.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요들 또 신제품들이 발간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반도체 칩들의 수요들은 계속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이나 자택근무, 원격 진료,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보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들의 인프라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방 특별 채권 발행을 앞당기고 있는데요. 이 발행분만큼 6월 말까지 다 사용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구리나 원자재 수요, 불삭기 수요들이 최근에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수혜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상품권 배포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보조금을 2년간 연장해주는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급 가전제품, 자동차 수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련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 자금 해외 유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본 엑소더스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아예 외환 시장에 탐구 지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정 환율제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웬만한 그 자금 유출이나 한머니 정도가 빠져나가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를 않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대규모 자금들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3월 달에만 외환 보유액이 460억 달러 감소했는데요. 3월 달 경상 수지가 무려 190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점에 비교해서는 너무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들의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외국 은행들이 중국 은행이 빌려준 단기 자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1달러의 그 위에나 같은 경우는 7위엔 안팎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면은 21세기 패권을 두고서 미중 간의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된 외자 기업 이탈뿐만 아니라 또 1분기 해외 직접 투자 FD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 넘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우선 미국 국채를 지금 매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10년물 미국 국제 수익률 같은 게 최근 들어와서 널뛰기 하는 것도 아무래도 미국 채권을 중국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에는 달러 부채 비율이 높은 IT나 건설, 도소매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금 융통이 어렵다면 부도 도미나 현상이 2분기부터 알짜 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2분기의 최대의 위험은 미국발 신용 위기가 아니라 중국발 신용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그 위엔화 환율 변동과 관련된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그 주식에 투자하거나 중국 그 위엔화와 관련된 상품을 운영하시는 매니저들께서는 꼭 해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올라올 수 있겠지만 아시아 신흥국들은 지금 경기 하락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아시아 쪽에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급락 신호음이 너무 세지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공급망의 붕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개 무역의 가장 말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제조와 관련된 단순 생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어서 코로나발 그 쇼크로 인한 공급망 훼손이 당분간 회복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주요 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수입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2월 달부터 세계 각국이 여행 금지령이 떨어지면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금리를 낮추긴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97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 혼란, 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그 국제 경제 예측 기관들의 성장률 하락 전망,
여기에 주요 수출품에 대한 상품 가격 하락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수출세 유예 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중국발 쇼크라도 터진다면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대규모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속된다면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을 좀 앞당겨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번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잘 극복한 나라, 특히 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한국에 대해서 완팅 코리아라는 상당히 좀 좋은 의미로 외국인들이 좀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주는 S&P 500의 빅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40일로 일주 사이에 20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사상 최대 금융 완화 또 경기 자극 정책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의 풋콜 비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쇼트 커버가 진행이 되면서 공매도가 많이 청산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머지않아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풋 매도들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한 달 사이 2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CDS 프레임이 낮은 국가는 세계에서 9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보다 10%포인트 전후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또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좀 누그러뜨리면서 달러 자금 확보 경쟁도 국내에서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 절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단기 차익도 중요하지만 원화 환율 안정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30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도 탄탄하고요. 또 원화 약세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수출 감소폭이 적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하반기를 대비해서 좀 공격적인 매수에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